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시작이 됐었고 뒤따라서 중소형주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또 수익의 기쁨을 맛봐야 될지 ETF 전략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잘 쉬고 오신 듯합니다. 아유,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네. 많이 다급했나 봐요. 주식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ETF나? 아니요, 뭐 네. 오늘 장도 보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 쉬었던 것을 한 번에 풀어버리겠다. 네. 뭐 그런 성격의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장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좀 정리를 네. 좀 해드리면 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표는 역시 물가 지표였어요. CPI 지표가 결국은 물가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요. CPI 1월 CPI가 예상치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는데 역시 소프트웨어가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위기론이 좀 대두가 됐었고요. 실제로 BOFA라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뭐가 가장 큰 리스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AI 버블이 가장 큰 리스크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 버블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끝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FOMC 의사록에서 예상외로 좀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네.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분은 2명이셨지만 투사이드 전략, 즉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두 가지를 전부 다 검토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FOMC 의사록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좀 강한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대규모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이 투자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한 3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2번도 좀 버거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AI발 버블, AI발 소프트웨어 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시장은 왜 강하냐? 네. 결국은 AI 버블론,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따라갈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고 즉 금광에서 역시 꽃갱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예. 금광에서 금은 아직 못 캐고 있지만 꽃갱이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와 함께 증권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고객 네.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을 이게 압축해서 다 핵심 요약만 네. 정리를 해주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업 같은 경우에도 누가 돈을 벌 것인지 네. 작년 11월부터 계속 그 수싸움을 해왔는데 역시나 이어졌었고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강합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19만 원 선을 네. 넘어섰고, 근데 한편으로는 메모리,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마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계속 되겠죠, 이런 싸움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에 대해서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와, 집계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규모가 계속 집계할 때마다 커지니까 네. 뭐 어떤 자료에서는 뭐 6,800억 달러?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이미 7천억 달러 넘는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AI 수익화의 계곡, 저희는 뭐 밸리 오브 모니테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수익화의 계곡에 진입을 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필수적인 매개체는 역시 반도체고요. 반도체 HBM4 오늘도 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4를 뭐 핵심으로 두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26년은 결국은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 원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시장이 갈 길은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메모리가 차지하는 그 원가, 즉
전체 AI 서버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과거에는 5에서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5% 수준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슈퍼 사이클을 바라보는 한국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역시 삼성전자를 안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 머니코드에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썰진F 보고서에 네. 어떤 종목을 팔고 샀는지를 중요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패턴이 정말 이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네.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력이나 네. 냉각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데만 수익을 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ETF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본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정말 예, 부착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AI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너무 과도하게 돌렸을 때는 필연적으로 냉각 장비에 대한 쿨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역시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력 3사의 수주 잔고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변압기와 송배전망 역시도 굉장히 쇼티지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에서 저는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전력을 주기 위해서는 ESS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와 송배전망 ESS가 저희 ETF 업계에서 가장 바라보는 첫 번째 수익화의 단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결국은 냉각에 대한 패러다임. 과거에는 뭐 공냉식으로 했었다가 팬을 돌려서 이제는 액체에 담궈서 식히는 방식을 쓰고 있다가 지금은 뭐 더 다양한 방식, 뭐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냉각의 패러다임, 액체 냉각이라든지 액체 냉각을 통한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익화에서는 가장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냉각과 관련된 ETF는 없어요. 네. 전력기기 ETF는 있지만 저희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상품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냉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전력기기는 뭐니 해도 전력기기 빅3라는 든든한 우군들이 자리 잡고 네, 있는데 네. 아직까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작은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AI 시대에 다양한 ETF 전략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런 네. 부분에서 발빠르게 포착해서 해 나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는 확실히 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는 워낙 오늘 또 최고치를 썼고 코스닥이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네. 코스닥이 반등을 하니까 네. 코스피가 약간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제야 때가 왔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가 1180이었는데 넘는 거 좀 시간 문제인가 이런 기세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개인분들 코스닥 ETF에 대한 관심 최근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황 좀 궁금합니다. 네, 1월 달에 코스닥 150 ETF로 들어온 자금만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지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만 하더라도 거의 6천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네. 1월 한 달간 코스닥 150으로 유입된 자금만 5조가 넘습니다. 물론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는 ETF 100%, 주식 100%, 선물 10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로 들어온 금액을 치면 안 되겠지만 선물이 고평가되면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들어온 금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6조 원 정도의 금액이 1월 한 달간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다소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코스닥 150 쪽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도 2월에는 얼마나 들어왔나 체크를 해봤더니 2월에도 꽤 들어왔습니다. 2월에. 예, 물론 조단위는 아니지만 6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2월에도 코스닥 150에 대한 개인들의 ETF 순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2주간이었는데. 예, 2주간밖에 안 됐지만 물론 1월 달과 비교하면은 폭발적인 수급은 아니었지만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뭐니 해도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정책. 정책에서 코스닥 국민성장펀드에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물론 코스닥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 한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너무나 빠르게 사라졌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결국 코스닥에 대한 불신 분명히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적인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코스닥 대장주가 또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또 코스닥에는 대장주가 사라지는 네. 그런 현상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신으로 쌓여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한다면 코스닥도 분명히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대목은 뭐냐면 뭐 코스닥에 대해서 어닝이라든지 뭐 컨센서스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건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코스닥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ETF를 담당하는 매니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코스닥 150 관련된 수급이라든지 코스닥 150 ETF와 관련된 뭐 그런 자금 흐름들을 좀 얘기해 드리면 그걸 좀 꼼꼼하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정책에 베팅한다. 네. 그리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에 네, 베팅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삼성전자만 사놓을 걸. 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만 사놓을 걸.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코스닥을 사놓을 걸. 이런 것들이 아마 코스닥 매수세로 좀 네. 전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교훈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동안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이걸 끌고 가지 확인해봤어요. 첫 번째 금융,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ETF, 바이오 쪽도 잘 나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자, 바이오는 예전 바이오와 요즘 바이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바이오는 뭐 임상 들어갈 거야, 임상 1상 들어갔어, 임상 1상 통과했어, 임상 2상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먼 미래, 드림을 쫓는 그런 바이오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수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적과 기술력을 담보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패시브, 즉 시장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이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할지 그리고 이 기업의 기술력을 누가 인정해 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한해서는 액티브 ETF라고 해서 100%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장을 쫓아가되 일부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ETF의 시대가 바이오를 통해서 도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단순한 패시브 ETF, 즉 시장을 사는 ETF보다 액티브 ETF 종목을 골라주고 웨이트를 달리해주는 액티브 ETF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아직까지는 액티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뭐 일단 그쪽에 있어서 좀 선행적인, 선도적인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을 갖고 있는 액티브 매니저의 역량을 좀 따라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액티브 ETF.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네. 예전에는 액티브 ETF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펀드야? ETF야? 네네. 아니면 그냥 ETF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시장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또 오르는 종목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액티브 ETF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액티브 ETF라는 것은 기초 지수를 100% 추종하는 게 아니라 네. 70%만 추종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30%는 어느 정도 자유, 역량, 버퍼를 가지고 자유롭게 종목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액티브 ETF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식을 알고 투자하시면 눈이 좀 띄우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상식과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정책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고배당주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배당주 ETF. 네. 예. 결국은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네. 배당은
주주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주주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네, 배당의 네.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업들 잘해야죠.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주 가치 제고, 즉 주주 우대해줘라. 주주가 얼마나 너희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주주 가치를 1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배당이고요. 그런데다가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배당금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배당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펀더멘탈 좋고 영업 잘하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삼박자가 아우러진 게 배당이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연금생활자라든지 노령생활자들, 즉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불려오는 자산에서 인컴, 즉 내 생활비를 뺏쓰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다. 즉 사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런 고배당주의 매력은 글쎄요,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도 이제 주주나 정부의 눈치, 어떻게 보면 주주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배당이라고 또 수식어를 잘 붙여주셨는데 네. 그런 걸 또 전략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 배당주는 반드시 좀 보고 옥석 가리기 좀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 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번아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보 선택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2월 말 전략, 3월 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정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본다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가는 종목, 가는 업종은 계속 가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네. 특히 HBM4 모멘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서버에서 캐패시티 MLCC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삼성전기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두 자릿수 급등세. 결국은 봤을 때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역시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는 반드시 must have 아이템,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력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반도체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수요만 늘어나는데 전력 수요가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전력, 냉각 이런 수요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수급이 빠져버리니까 주춤한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3월에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OMC 있죠. 그리고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청문회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물가지표 발표 있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3월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금을 요만큼이라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AI 투자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안에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AI 시대의 현명한 ETF 전략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후련하네요.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